자, 이번 시간에는 기업회계 2급 교재 30페이지에 74의 기출문제의 재무회계 74회로 가야 돼. 저기 75회로 갔구나 또. 74회 페이지는 30페이지. 1번. 다음 중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무회계 개념체계가 특정 일반 기업회계 기준과 상충되는 경우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재무회계 개념체계 우선하죠. 그지? 재무회계 개념체계는 이제 기업회계 기준이 명확히 안 나와 있을 때, 그지? 그때 참고하는 게 재무회계 개념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재무제표 작성자가 회계 기준을 해석, 적용해서 재무제표 작성 공시하거나 특정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회계 기준이 미비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일관된 지침을 제공하는 게 재무회계 개념체계예요. 2번도 맞는 얘기고, 재무제표 작성자 회계 기준 해석, 적용해서 재무제표 작성 공시하거나 특정한 거래 사건에 대해 회계 기준이 미비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일관된 지침을 제공하는 거 우리가 재무회계 개념 체계라 하고,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인식하는 것은 재무의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저해한다. 3번이 틀렸대. 3번이.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정보는 목적 적합성 있는 정보일 수 있으나 소송 결과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은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목적 적합성에는 맞는데 신뢰성은 떨어진대요.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인식하는 것은 목적 적합성에는 맞지만 신뢰성은 떨어진다. 목적 적합성에 맞다는 얘기는 해결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소송에서 지면 손해볼 수도 있겠구나. 이걸 인식시켜야 된다는 얘기지. 그 대신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보니까 신뢰성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3번이 틀린 거고, 외부 감사인이 감사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 회계기준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거나 특정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회계기준이 미비된 경우 회계 처리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의견 형성이 기초가 되는 일관된 지침을 제공하는 게 재무회계 개념 체계라는 거. 3번이 틀렸고요. 2번. 다음 중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차량 운반금을 장부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하면 무슨 손실이 발생해요? 처분 손실. 그지? 비용이 발생한 만큼 당기순이익은 줄어들고, 그지? 그럼 이익잉여금도 감소가 되는 거예요, 따지면. 음. 그러니까 비용의 발생은 자본의 감소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상감자를 하였다. 무상감자하면 어떻게 되지? 무상감자하면 감자는 뭐야? 자본금을 없애는 게 감자죠. 그럼 차변에 자본금. 얘는 항상 무슨 가에? 액면가. 금액은 제가 임의로 적으면 만약에 10만 원 감자하는데 감자하는 이유가 2월 결손금 메꾸려고 감자한다. 돈 주고 감자하는 게 유상 감자. 돈 안 주고 감자하는 게 무상 감자. 그래서 무상 감자는 저기 보통 이제 2월 결손금을 보존할 목적으로, 어? 2월 결손 보존할 목적으로 감자하는 거. 그러면 얘는 자본의 변화가 없어요.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감소하고 2월 결손금이라는 자본도 없어지니까 그지? 자본의 변화가 없다. 무상감자는 자본 변화 없다. 둘 다 자본 항목이라서 둘 다. 3번 상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인식했다. 그럼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의 발생은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고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면 이익 잉여금이라는 자본도 증가를 하는 거죠. 그지? 음, 그 3번이 답이고 비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비품이라는 자산의 증가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의 증가 자산도 증가하고 부채도 증가하면 자본의 변화는
없다. 비용이 발생하면 자본의 감소,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의 증가. 예, 무상감자나 무상증자는 자본끼리 바꾸는 거라서 그지? 자본의 변화가 없고 예, 자산부채가 동시에 예,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자본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2번 답은 3번이고 됐을까요? 3번. 다음에 자료에서 설명한 회계정보의 지적 특성은 무엇인가? 어떤 기업 실체의 투자자가 특정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발표되기 전에 당해연도와 그 다음 연도 이익을 예측하였으나 재무제표가 발표된 결과 당해연도 이익이 자신의 이익 예측치를 초과하는 경우 투자자는 그 다음 연도 이익 예측치를 상향 조정하게 된다. 이에서 당해연도의 보고 이익은 어떤 회계정보의 직접 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정보로 볼 수 있는가? 예. 당해연도의 보고이익은 지금 예측한 거를 가지고 내가 확인한 다음에 그제 잘했냐 잘못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정하는 거니까 그지? 이런 거 우리가 무슨 가치? 피드백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 적합성에는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이 있고 그지? 예측 가치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미래의 예, 재무 상태, 미래 현금 흐름, 미래의 예, 자본 변동, 미래의 경영 성과를 예, 예측하는 게 예측 가치고 나중에 다시 재무제표를 봐서 예측한 대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수정하는 거 우리가 무슨 가치? 피드백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가 피드백 가치를 제공한다는 거. 답이 4번이고요. 다음은 명인의 자산 내역이다. 2023년 기말 재무상태표 표시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총액은 얼마인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는 게 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그지? 통화대용증권 포함. 그 다음에 예, 요구불 예금인 예, 보통예금, 당좌예금, 예, 자율저축예금, 얘는 입출금이 자유로워야 되고 그 다음 현금성 자산, 예, 채권 및 예, 단기 금융 상품 중 예, 취득일부터 예, 만기가 3개월 이내.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예, 보통예금, 우편한 증서, 우편한 증서도 통화대용증권에 들어가는 거죠. 현금, 예, 지점 전도금, 지점 전도금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소액현금이라는 표현도 써요. 소액현금. 회사마다 뭐 다르지만 이 뭐지 일주일치 어차피 지출될 금액을 일주일치 지출될 금액을 그 회사의 그 뭐지 뭐 임원이 대표자가 담당 직원한테 이렇게 준 돈을 우리가 전도금이라 얘기하는 거야. 전도금. 어? 만약에 뭐 그지 회계 담당자가 회계 담당자가 있다면 이번 주에 나가야 돼. 뭐 식대, 여비교통비, 잡비, 뭐 수도광열비 이런 게 얼마야?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100만 원 나가야 돼. 그럼 그래? 그러면 여유 있게 뭐 110만 원 줄게.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직원한테 주는 담당 직원한테 주는 걸 우리가 무슨 현금? 소액 현금 또는 전도금이라 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그 소액 현금의 전도금도 결국 현금인 거야, 현금. 현금. 해인발행 부도수표. 부도수표는 현금이 아니죠. 그지? 부도수표는 현금이 아니고. 당좌차월은 이 부채고, 국제환급 통지서는 통화대용증권에 들어가고, 당좌계좌 보증금은 특정 현금과 예금이고, 양도성 예금증서는 원래가 단기금융상품에 속하는데,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몇 개월 이내일 때만, 3개월 이내일 때만 현금성 자산입니다. 근데 지금 얘가 취득일로부터 120일이면 30일씩 120일이면 약 6개월이잖아. 그지?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보통예금, 우편한 증서, 그 다음에 전도금 5만 원, 국세환급 통지서에서
음, 20만 원. 답은 1번이고요. 5번. 에디슨의 2023년도 기초 매출채권은 350만 원, 기준 매출채권 회수액은 1,350만 원이다. 매출원가는 1,200만 원이고 매출원가율은 80%이며 매출은 전부 외상 매출이다. 기준 회수불능 매출채권 대손 처리액이 100만 원일 때 기말 매출채권은 얼마인가? 생각보다 이게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기말 매출채권을 물어보니까 매출채권 계정을 그리고 매출채권은 자산이니까 원래가 무슨 변? 차변이니까 차변의 기초 매출채권 3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차변의 매출채권 증가에 또 뭐 단기 발생에 그 다음에는 대변에는 매출 환입, 애놀이 할인 이런 게 있으면 매출채권이 줄어들겠죠, 그지? 그 다음에 대손 발생액 지금 환입, 애놀이 할인은 없고요. 대손 발생액이 얼마 있어? 100만 원 있고요. 매출 채권 회수 또는 감소한 금액이 1 1350만 원 있고 매출 한입 애널이 할인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기말 매출 채권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 매출 채권 증가 또는 단기에 발생한 금액은 우리는 매출 원가가 얼마고 1,200만 원이고 매출 원가율이 몇 프로예요? 80%. 매출은 전부 다 외상 매출이네. 그러면 예, 매출액이 이게 전부 다 이제 따지면 외상 매출액이죠. 그치? 이 매출액이 전부 다 외상 매출액인데 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 금액의 몇 프로가 80%가 매출 원가래요. 1,200만 원. 그럼 매출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1,2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80% 0.8로 나눠주니까 1,500만 원이 전부 다 외상 매출액입니다. 만약에 1,500만 원 속에 현금 매출액도 포함되어 있다면 현금 매출을 빼줘야 되는 거야. 그치? 이해갈까요? 그 이번 달 또는 이번 연도에 외상 매출금, 매출권 증가 금액이 얼마예요? 1,500만 원이 증가를 한 거지. 그러면 사변합계가 1,850만 원이니까 대변합계도 1,850만 원이 돼야 돼요. 음, 1,850만 원에서 1,450만 원을 빼니까 얼마 나와요? 그러면 4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매출 할인, 애누리 할인도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있을까요? 6번. 주식회사 KB는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윌리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2023년도에 거래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아래의 주식 거래가 주식회사 KB의 2023년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수익과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월 13일 윌리의 주식 1,000주를 주당 만 원에 취득하고 중개수수료 20만 원을 지급했다. 그건 우리 중개수수료는 무슨 비용? 수수료? 비용 처리하죠. 20만 원 비용 발생하고
9월 30일 날 윌리의 주식 500주를 520만 원에 매각을 했대요. 520만 원에 500주를. 주당 단가가 얼마짜리인데? 장부 단가가 만 원짜리인데 그럼 500주에 만 원이면 500만 원이 장부가액이죠. 근데 얼마에 팔았으니까 520만 원에 팔았으니까 20만 원만큼 단기 매매니까 처분 이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합니다. 아직도 이제 500주 남아 있고요. 12월 31일 날 캐비가 보유하고 있는 윌리의 주식의 시가는 주당 11,000원이에요. 그러면 결산 시 공정 단가가 11,000원이고 장부 단가가 만 원이니까 주당 1,000원씩 이익인데 자녀 주식이 결산 시 자녀 주식 수가 500주가 남아 있으니까 곱하면 50만 원에 무슨 이익이 평가 이익이 나오는 거지. 그럼 수익은 결국은 얼마가 증가하고 70만 원이 증가를 하고 비용은 얼마가 발생하니까 20만 원 발생하니까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다? 50만 원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 20만 원 플러스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50만 원 마이너스 수수료 비용 20만 원 빼니까 50만 원만큼 단기 수익 증가. 답이 2번이고요. 1번. 다음 중 유가증권의 재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기 매매증권이 시장성 상실하면 어디로 가요? 매도 가능증권으로 가고 만기 보유증권에 대한 보유 의도와 보유 능력의 변화가 생기면 매도 가능증권을 재분류할 수 있죠. 만기 보유증권은 매도 가능증권 갈 수가 있고 매도 가능증권은 만기 보유증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매도 가능증권에 대한 보유 의도와 보유 능력의 변화가 생기면 단기 매매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죠. 3번이 틀린 거죠. 그지? 매도 가능증권은 단기 매매증권 갈 수가 없다. 답은 3번이고 유가증권 감옥의 분류를 변경할 때는 재분류의 현재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변경합니다. 그래서 7번에 3번이 틀렸고요. 8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가팜의 상품 매매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 세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유동자산의 총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유동자산 기초상품 재고액 70만 원, 단계상품 매입액 1,150만 원, 매출원가 900만 원. 당자 자산의 보유액은 재고자산의 80%다. 우리 유동자산은 당자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이 되죠. 그지? 그럼 재고자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야 되겠네? 여기서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무슨 재고야? 기말? 재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말 재고를 알아야 되니까 상품 계정을 그리고 상품 계정은 이제 매출원가 구하는 게 목적이고 저번 연도에 팔다 남아서 넘어왔다. 기초 상품이 70만 원. 이번 연도에 팔려고 사온 상품은 단기 상품 순매입액. 여기다가 총 매입액을 적으면 여기는 거기까지 아니지만 총 매입액 적으면 여기 이제 매입 재비용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지? 대변의 매입 환출, 애놀이 할인. 할인을 고려해야 될 수가 있고 지금 없고 그 다음에 타계정 대체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없고 매출 원가가 얼마니까 900만 원이니까 기말 상품은 차변합계가 1220만 원, 대변합계도 1220만 원,
1220만 원에서 900만 원 빼니까 기말 상품이 32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인데 재고자산이 320만 원인데 재고자산의 몇 프로가 80%가 당좌자산이니까 320만 원에 80% 하면 256만 원입니다. 그러면 당좌자산 256만 원하고 재고자산 320만 원 더하니까 576만 원이 유동자산이에요. 그래서 8번 답은 2번이고 8번 답은 2번이고 9번. 9번. 미래의 2023년 재고자산의 매입 및 매출 내역이 다음과 같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재고는 얼마인가? 물어보는 게 무슨 법? 선입선출법. 일단은 이 기말재고 수량을 먼저 구해줘야 돼요. 기말재고 수량은 기초재고 수량이 몇 개에다가 10개에다가 단기 순매입 수량 3월 12일 날 40개, 11월 4일 날 10개. 매입 한 주 애널 할인은 없고, 그지? 그래서 50개. 마이너스, 단기 매출 수량 30개. 빼주면 기말재고 수량이 몇 개예요? 기초재고가 10개, 단기 매입이 50개, 단기 매출 수량이 30개, 60개, 30개 빼면 기말재고가 30개죠. 그러면 기말재고액은 기말재고 수량이 30개인데 무슨 법이니까 선입 선출법이니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려서 나중에 구입한 게 기말재고로 남게 돼. 그지? 그럼 30개 중에 나중에 들어온 게 언제예요? 11월 4일 거, 그지? 그럼 30개 중에 11월 4일 게 몇 개가 남아있어? 10개가 남아있고 10개의 단가는 얼마예요? 210원. 그래서 10개 곱하기 210원 하면 2,100원이고 그 다음에 또 3월 12일 날 40개 중에 그럼 몇 개가 남아있는 거야? 20개가 남아있는 거지. 3월 12일 날 거 20개는 단가가 얼마짜리니까 220원짜리니까 그럼 4,400원. 그럼 합치면 6,500원이 기말재고액이 되는 겁니다. 먼저 기말재고 수량이 몇 개인지를 구한 다음에 기말재고가 선입선출법에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온 게 기말재고 남아있다. 그지? 그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10번. 델타는 2023년 1월 1일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하였다. 돈을 받고 자본금을 늘리면 유상증자, 돈을 안 받고 자본금을 늘리면 무상증자. 무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주식수는 1000주, 액면금액은 5,000원이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도 주식수는 증가해요. 주식수는. 그지? 주식을 발행하니까 무상증자도. 자본잉여금이라든가 이익잉여금은 없애고. 그지? 자본금도 증가하죠. 주식을 발행하면 무슨 금이라서 자본금이라서 그지 액면가액으로 그러니까 지금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하변에 무슨 잉여금 자본잉여금 또는 무슨 잉여금 이익잉여금이 오고 금액은 제가 마음대로 적을게요. 여기 10만 원이라고 그 다음에 대변에 무슨 금 자본금 얘는 무슨 가에 액면가에
그래서 무상증자 하게 되면은 예, 주식수 증가, 그지? 자본금도 증가. 근데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이 없어지고 자본금이나 자본이 증가하니까 자본의 변화는 없어요. 그지? 무상증자도 주식을 발행하니까 자본금 증가, 주식수 증가. 근데 자본을 없애고 자본금이 증가하니까 자본의 변화는 없다. 3번이 틀렸네, 일단. 그지? 자본잉여금이 증가가 아니라 뭐야? 자본잉여금이 감소되죠. 그지? 아, 앞에서 자본잉여금을 재원이라고 나왔네. 그지? 근데 무상증자는 차변에 자본잉여금일 수도 있고 또 이익잉여금일 수도 있고. 있을까요? 그래서 10번에 3번이 틀렸고. 11번 문제.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는 미착 상품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아니다. 1번이 틀렸죠. 그지?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는 미착 상품은 선적했을 때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뭐 하는 가 우리가 포함을 해야 되죠. 1번 틀렸고. 위탁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가 위탁자에게서 받은 적성품은 위탁자의 재고자산이지 수탁자의 재고자산이 아니고 매입자가 사용해 본 후 구매 결정하는 조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공급한 것으로 구매 의사 결정이 안 된 시성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을 하고 상보상 재고보다 실제 조사한 재고 수량이 적은 경우로서 감모된 원인의 원가성이 없는 경우 비정상 감모는 영업에 비용 처리합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했을 때 선적했을 때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를 하고 음, 매수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을 하고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했을 때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를 하고 매수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요. 12번. 다음 중 유형자산이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설치 장소 준비 비용도 취득 재비용에 들어가죠. 설계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지급하는 수수료도 설계료도 취득재 비용,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원가, 시운전비도 취득재 비용. 1번, 2번, 3번은 취득재 비용으로서 취득원가 포함입니다. 4번.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 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 손실은 그냥 영업의 비용 처리하죠. 그지? 영업의 비용. 4번이 틀렸습니다. 취득원가에 들어가지 않아요. 13번. 랜드파워는 2021년 1월 1일에 건물을 2천만 원에 취득하였다. 내용 요소는 20년 정해법으로 삼각하고 잔존 가치는 없다. 2023년 9월 30일 이 건물을 1,800만 원에 처분하였다. 건물과 관련해서 2023년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21년 1월 1일에 2천만 원 취득했고 내용 요소 20년 정해법 잔존 가치는 없다. 9월 30일 날 처분했네요. 그럼 몇 년치 삼각해야 돼? 몇 년? 21년 12월, 22년 12월, 2년 하고, 그지? 9월 달에 팔았으니까 몇 개월치? 2년? 9개월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갔을까요? 우리가 전산세무 2급까지 전표 문제 나올 때는 9월 30일 날 팔았어도 9월 달까지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9월 달까지 무슨 상각을 감가?
삼각을 해줘야 됩니다. 음. 그래서 2년치 취득원가가 2천만 원이고 내역연수가 20년이면 2천만 원을 20년 나눠주면 1년에 얼마씩? 100만 원씩이고 2년 치면 200만 원이고 그지? 그 다음 9개월 치면 100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니까 150만 원이 나와요. 잘못한 것 같은데 100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면 75만 원. 그러면 2년 9개월 치면 275만 원이 감가상각이네. 그지? 그러면 2023년도 처분할 때 처분 손익은 취득원가가 2천만 원이고 2년 9개월 동안 감가상각 누계액이 275만 원이니까 장부가액은 1725만 원짜리인데 얼마에 팔았기 때문에 1,80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75만 원만큼의 처분 이익이 발생합니다. 근데 처분할 때까지 감가상각비가 이번 연도에 그지? 단기 처분 시 감가상각비가 얼마고? 75만 원이고 처분이익이 얼마니까? 75만 원이니까 이 비용 75만 원 증가하고 이익 75만 원 증가하니까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자, 그 답이 1번이네, 1번. 이해 갈까요? 비용이 75만 원 감가상각비가 증가를 하고 처분이익 수익이 75만 원 증가하니까 수익과 비용이 동시에 증가하니까 동일한 금액이 그지? 그래서 이번 연도 수익과 비용의 영향은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이해 갔을까요? 지금 감가상각 무게액이 75만 원이 포함된 거 아니야? 포함이 됐지. 근데 결국 그러니까 이게 75만 원 비용이 증가했고 처분이익 수익이 75만 원 증가하니까 얘는 차감 계정이지 비용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익과 비용이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거는 분계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좀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갔을까요? 14번. 14번. 플루토는 2023년 1월 1일 토지와 가설 건축물을 각각 50만 원과 20만 원에 취득하면서 토지와 가설 건축물의 취득세를 각각 2만 원과 만 원을 납부하였다. 가설 건축물의 내용 연수는 5년이고 그 후에 건물을 철거해서 원상태로 복구할 예정이다. 예상되는 복구 비용은 5만 원으로 충당부채 인신요건을 충족시킨다. 복구원가에 적용할 연이자율은 10%이고 연이자율 10%에 대한 5년 현재 가치가 0.6209이다. 가설 건축물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복구원가도 취득원가에 포함한대요. 가설 건축물을 지금 얼마에 취득한 거지? 가설 건축물을 얼마에? 20만 원에 취득했고 그 다음에 취득세가 얼마가? 만 원이 들어갔지. 만 원이. 그 여기까지만 보면 가설 건축물의 취득원가는 얼마인데? 21만 원인데. 그지? 21만 원인데 이게 지금 나중에 이 건물을 철거하면 복구 비용이 얼마가? 5만 원 들어간대요. 근데 이거에 대한 현재 가치가 얼마라는 거야? 0.6209 현재 가치 개수가 연이자율 10%에 대한 현재 가치 개수가 0.6209이 그러면 5만 원 곱하기 미래에 들어갈 복구 비용 5만 원 곱하기 0.62092 하면 이 복구 비용의 현재 가치는 얼마다? 3만 1,046원. 그러면 취득가액 20만 원에다가 2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취득세 만 원하고 더해주면 24만 1,046원이 취득원가가 된다는 얘기. 취득가액 20만 원, 취득세 만 원. 복구 충당부채 현재 가치 5만 원에 0.6209이 하니까 3만 1,046원 더해서 24만 1,046원. 유형의 취득과 관련된 복구 충당부채 또는 복구 원가
복구 원가도 예, 복구 원가에 따지면 현재 가치죠, 그지? 예. 유형내 취득과 관련된 복구 충당 물체 복구 원가의 현재 가치도 예, 취득 원가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24만 1,046원. 15번. 15번. 다음은 자연의 소프트웨어 취득 및 결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2023년 12월 30일에 소프트웨어에 관한 자연의 기말 결산 문제를 올바른 것은 2023년 7월 1일에 상한 의무 없는 국고보조금 300만 원을 예, 수령하였다. 무슨 의무 없는? 상한 의무 없는 국고보조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 처리예요. 300만 원을 수령해서 소프트웨어를 500만 원에 구입하고 국고보조금은 자산의 무슨 항목으로 차감? 항목으로 표시하였다. 소프트웨어의 잔존 가치는 없으며 내용 연속 5년 정액법을 생각하며 월화 계산을 적용한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취득했을 때 차변에 예, 소프트웨어를 얼마 주고 취득한 거지? 500만 원? 근데 국고보조금 얼마 받았으니까 300만 원 받았으니까 내 돈은 얼마밖에 안 나가요? 200만 원밖에 안 나가고 또 예, 보조금 예, 300만 원. 얘는 소프트웨어의 차감적 평가 계정. 그리고 결산 때 예, 상각을 하면 이 소프트웨어 취득원가가 예, 500만 원이고 내용 연수가 몇 년이니까 5년이니까 1년에 얼마씩 100만 원씩인데 그러면 예, 국고보조금도 사용한 만큼 상각을 해줘야 돼요. 똑같이. 국고보조금 300만 원을 내용 연수 예, 5년 나눠주니까 1년에 얼마씩 60만 원씩. 그럼 이거 이제 회계 처리하면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100만 원. 무형자산은 직접법이니까 대변에 무슨 해요? 소프트웨어 1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도 얼마 상각하니까 60만 원 상각하니까 국고보조금이 무슨 변? 대변이죠. 상각하면 무슨 변? 차변의 국고보조금 예, 6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없어지는 것만큼은 예, 무형자산 상각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계 처리가 7월 1일이니까 반이네 반 그지? 그러네. 12분의 6. 12분의 6 하니까 그 50만 원하고 30만 원? 50만 원하고 30만 원. 50만 원, 50만 원, 30만 원. 그럼 답이 4번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할게요.